안녕하세요. 지난 강좌에서 했던 내용을 잠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 강좌에서는 그 바이타민 B1의 결핍증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화흡수 기작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의 패시브 디퓨전과 그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시스템에 의한 액티브 트랜스포트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반적으로 바이타민 B1 즉 시아민의 결핍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티아민의 결핍증은 크게 이제 베리베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핍증과 코사코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결핍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타민 B2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타민 B2는 역시 바이타민 B1처럼 코엔자임으로 액션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바이타민 B2로서의 리보플라빈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코엔자임으로서 액션을 하려면 FMN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나 FAD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형태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전자의 수용체나 전자의 공유체로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것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방금 말씀드린 액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폼은 어, 세 개의 고리 구조가 퓨전이 된 상태에 있는 아이소 알록사진 링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액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FMN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자전달계에서 NADHD 하이드로게네이스 컴플렉스, 즉 전자전달계 컴플렉스가 4개가 존재하는데, 그 컴플렉스 1에 해당하는 TCA 사이클에서 전자가 발생이 되면 NADH 형태로 전자가 이동이 되는데, 이렇게 이동되는 전자 프로톤을 컴플렉스 1에서 FMN이 받아서 전자를 전자전달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NADHD 하이드로게네이스라고 부르는 전자전달계 컴플렉스 1에서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FMN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AD는 역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D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리고 이것도 리보플라빈에서 유도되는 일종의 코엔자임이고, 이것은 리보플라빈에서 바로 유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리보플라빈이 FMN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FMN이 FAD 스트럭처로 전환이 되는, 즉 FAD 입장에서 보면은 FMN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물질로 활용돼서 전환이 되면 FAD로서의 정상적인 생리 활성 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의 구성을 크게 나누어 보면, 밑에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데닌, 그 다음에 5탄당으로서의 라이보스 컴파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포스페이트가 그룹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역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FAD도 역시 FMN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아이소 알록사진 링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죠. 아이소 알록사진 링에는 나이트로젠 아톰이 많이 그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트로젠 아톰에 의해서 전자의 수용체로도 될 수 있고 전자의 공유체로도 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그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순환적인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존재할 경우 전자의 수용체와 공유체로서의 중간 매개인자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메타볼릭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메타볼릭 패스웨이에서의 중간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역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단순히 산화 환원 반응에만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대사, 즉 ATP라고 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FM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전자전달계의 컴플렉스 1의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FAD라고 하는 것은 전자전달계라기보다는 TCA 사이클에서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의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전자를 FADH2의 형태로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코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TCA 사이클에서 석스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변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때 관련된 엔자임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석시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이동을 할 때 관련된 엔자임의 코엔자임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전자를 방출시켜주는데 기여하는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한다. 결국 이것도 크게 보면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코엔자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 바이타민 B에서 바이타민 B1, B2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대사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화학적인 대사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슬라이드 컷을 좀 삽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역시 이제 이런 바이타민 B 패밀리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에너지 대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에너지 대사에서 분해 대사가 아니라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를 바이오 신테틱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코엔자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타민 B2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자 전달계와 TCA 사이클 또는 전자 전달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이해를 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간이나 키드니나 이런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조직들 또는 이제 뭐 영양 성분을 액티브 트랜스포터 형태로 흡수해야 되는 소장에서도 역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조직들에서의 에너지 대사는 당 대사, 즉 육탄당의 글루코스가 산화되기 시작하면서 또는 포스포릴레이션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그 해당 과정을 통해서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일을 만드는 이유는 파이루베이트 형태로 이러한 세포 안쪽으로 물질이 이송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루베이트를 아세틸코에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세틸코에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인은 바로 그 세포 안쪽에 있는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 TCA 사이클이 사이클릭 패스웨이를 통해서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결국 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자를 만들어내면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전자는 여기에서 그냥 전자의 형태로 소실되는 게 아니고 이너 멤브레인에 있는 그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로 전자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전자 전달계에서 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그 ATP를 다량 생성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자전달계는 그 컴플렉스가 약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컴플렉스 1, 3, 4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컴플렉스 1, 2, 3, 4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컴플렉스는 그 하나의 배열 상태를 보이면서 1, 2, 3, 4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나눠보면 TCA 사이클에서 전자가 나와서 전자를 운반해주는 트랜스포팅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NADH 형태로 전달되는 게 있고, FADH2의 형태로 전달되는 폼이 있죠. 그래서 NADH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 1, FMN이 작용하는 NADH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컴플렉스에 작용함으로써 이 상단부에 있는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게 되고, FADH2 같은 경우에는 석시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바뀌면서 전자가 전달되는데, 이때는 컴플렉스 2로 전자가 전달이 되면서 결국 3, 4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그 물로 최종적으로는 산화가 되면서 ATPase 신테이스를 통해서 전자는 ATP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 메타볼릭 리액션, 중요한 메타볼릭 리액션에서 셀룰러 레스포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셀룰러 레스포레이션이라고 하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기 조직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러한 그 생리적인 그 대사 과정인데,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뉴트리언트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도 될 수 있고 단백질도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수화물 즉 글루코스라고 하는 영양원이 바이오 에너지로서의 ATP를 만드는 과정에 관련된, 즉 에너지 생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셀룰러 레스피레이션 세포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세포호흡을 통해서 조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6에서 38 ATP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글루코스 한 분자당 글루코스가 산화되면서 생성이 되는 그러한 ATP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정에서는 2개의 ATP가 생성이 될 수 있겠고, 크랩스 사이클에서도 2개, 그리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ETC, 뭐 이러한 그 전자 전달계에서 약 대량의 ATP가 32에서 34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자 전달계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본 그림이 이건데,
이너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 조직이든 신장 조직이든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이고, 컴플렉스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네 가지의 컴플렉스인 컴플렉스 1은 NADH 디하이드로게네이스와 관련된 그러한 컴플렉스에 해당이 되겠고, 컴플렉스 2 같은 경우에는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컴플렉스, 그 다음에 컴플렉스 3는 사이토크롬계 중에서 사이토크롬 BC 관련 컴플렉스, 그리고 그 컴플렉스 4 마지막은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스 컴플렉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NADH 형태로 들어온 것은 컴플렉스 1으로 FADH2 즉 석시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바뀌면서 들어오는 전자는 컴플렉스 2를 통해서 유비퀴토널로 전자가 이동이 되면서 3와 4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다시 이동을 하면서 전자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물 분자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톤 전자들은 ATP 신테이스라고 하는 ATP 합성 효소에 활용이 되면서 결국 다량의 ATP가 생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서 역시 이제 부교재로 이러한 슬라이드 컷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바이타민 B에서 에너지 대사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참고를 하신다면 훨씬 강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역시 셀룰러 레스포레이션, 세포 호흡에서 해당 과정에서 TCA 사이클론은 또는 크랩스 사이클론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이미지는 역시 세포호흡, 셀룰러 레스포레이션에서 좌측에 있는 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고, 이것은 그 마이토콘드리아 막 내의 세포질에 있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또는 크레프스 사이클 또는 T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대사 과정을 보시고 있습니다. 일단의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회전 과정을 보면은 글루코스 한 분자에 탄수 6개가 붙어 있는 글루코스 한 분자가 포스포릴레이션과 옥시데이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입니다. 파이루베이트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그 과정 중에서 약 4분자의 ATP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포스포리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두 분자의 ATP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ATP, 생체 에너지는 두 분자의 ATP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이루베이트를 이용해서 좀 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 TCA 사이클로 어떤 그 대사 물질을 인서션을 해줌으로써 에너지 대사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파이루베이트 형태로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세틸코에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에 작용하는 게 뭐였었죠? 바이타민 B1의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컴플렉스에 작용하는 것이 TPP, 티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타민 B1의 코엔자임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쨌든 아세틸코에인은 TCA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TCA 사이클의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결합을 하면서 시트레이트 형태로 물질이 전환이 되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NADH 또는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에서 석시네이트로 바뀌면서 나오는 NADH, 또는 푸마리에이트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바뀌면서 나오는 NADH, 그리고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석시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바뀌면서 나오는 FADH2의 형태로 전자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렇게 방출된 전자, 프로테온은 결국 여기에서 그냥 전자 형태로 다시 소실되는 게 아니라, 역시 지금 이너 멤브레인을 좀 약간 확대시켜 놓은 이러한 그림은 전자전달계를 보여주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ETC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즉 전자전달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렉스 1, 2, 3, 4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ATPase 신테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ADH2, 석시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발생된 FADH2는 컴플렉스 2로, NADH는 컴플렉스 1으로 작용이 돼서 각각 그 컴플렉스 3와
컴플렉스 4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대사산몰로서의 물 분자가 하나 빠지고 전자들은 전부 다 ATP 시인테이스로 들어감으로써 여기에서 34에서 36 ATP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슬라이드와 본 슬라이드 컷 이미지를 바이타민 B에서 에너지 대사에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FAD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FAD는 에너지 대사에서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외에 FAD가 전자 수용체나 전자 공유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내에서 발생되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죠. 산화적인 손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체가 산소의 공급 없이는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산소가 일단 체내로 들어오면 산소의 대사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산화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산소를 인간이 또는 인체가 이용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러한 산소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가 공격을 받게 되고, 세포가 사멸되면서 결국 조직의 사멸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는 이렇게 적절히 생성이 된, 즉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생성이 되는 이러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블락킹해주는 그런 디펜스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주로 혈중에서 대표적인 프로테인성 디펜스 물질로서 글루타치온을 줄 수가 있겠고요. 글루타치온은 이니셜로 보통 GSH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펩타이드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가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본드로 구성이 된 트리펩타이드를 띠고 있는데, 그것의 구성을 각각 보면은 글루타믹 애시드, 시스테인, 그리고 글라이신 3개의 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은 일단 그 세포 내에서 여러가지 이제 프록사이드와 같은 여러가지 항산화 물질이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관련된 물질이나 옥사이드와 같은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질하고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산화가 되는데, 즉 반응성이 매우 큰 산화적인 스트레스 유발원하고 반응을 하면서 GSH 자체가, 즉 글루타치온 자체가 산화가 되는데, 산화가 되면 GSH라고 하는 글루타치온이 두 분자가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설퍼 하이드릴 체인에서, 즉 다이설파이드 본드 SS 결합이죠. SS 결합으로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두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존재하는 또는 혈중에 존재하는 그 항산화계 프로테인성 물질인데, 이렇게 두 개가 글루타치온 두 분자가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GSSG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인체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분자로 형성된 GSSG를 단일 분자로 끊어주는 그러한 엔자임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라고 하는 엔자임이죠. 근데 이것의 코엔자임으로 FAD 컨테이닝 엔자임이기 때문에 FAD가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체 내에서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돼도 그것의 디펜스 시스템인 글루타치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글루타치온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방지하면서 스스로가 두 분자의 이량체로 바뀌어지는데, 결국 바뀌어진 글루타치온 이량체인 GSSG도 다시 인체 내에 존재하는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에 의해서 다시 단일 물질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되고, 단일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은 다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블락킹 시켜줄 수 있는 물질로서의 액션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결국 인체 내에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저해해 줄 수 있는 또는 블락킹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글루타치온과 글루타치온의 전환을 유도하는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FAD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이소 알록사진 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역시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에서 산소 공유체나 산소 수용체로서의 코엔자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이외에 이제 FAD의 흡수나 그 이동 기작 또는 메타볼리즘이나 여러 가지 초과량이 있을 경우에, 그 초과 섭취량이 있을 경우에 그 익스크리션 배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면요. 일반적으로 리보플라빈은 플라보 프로테인과 결합된 형태로 식품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플라보 프로테인의 형태로 소화기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플라보 프로테인에서 리보플라빈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위에서 위산의 효과에 의해서 리보플라빈과 프로테인이 분리되어서 리보플라빈이 소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소장으로 이동이 되어서 이제 흡수가 되어야 될 텐데 역시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ATP를 활용한 흡수가 일어나겠고 그 섭취량이 굉장히 많을 때는 바이타민 B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 9배에 의한 삼투압 현상과 같은 농도 9배에 의한 패시브 트랜스포트도 일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식사 섭취를 할 경우에는 그것의 양이 과량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주로 일어나게 되고 트랜스포트 시스템, 즉 패시브 트랜스포트 시스템은 부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흡수의 정도는 섭취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즉 적당량이 들어오면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흡수가 되지만 많은 양이 들어오면 역시 농도 9배에 따른 패시브 트랜스포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량에 따라서 섭취량에 따라서 음식의 섭취량에 따라서 바이타민 B2로서의 리보플라빈의 흡수량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흡수가 되면 혈액에서 프로테인 캐리어 단백질성 물질이 이 리보플라빈을 이동시켜주는 매체로 작용을 하고 즉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혈액에서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런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여러가지 소장 즉 에너지를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ATP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장 스몰 인테스틴이나 간 조직, 심장, 키드니와 같은 이렇게 ATP가 많은 조직으로 이동이 되어서 ATP를 산출하는데 필수적인 보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FMN과 FAD로 전환되어서 코엔자임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익스크리션은 바이타민 B1과 거의 유사합니다. 바이타민 B1뿐만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다 일반적이죠. 과량이 섭취가 될 경우에는 이것은 축적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축적이 되지 않고 소변에 배출이 되는데 리보플라빈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간에 소량 축적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리보플라빈에서 유도가 되는 FMN이나 FAD가 전자 전달기에 작용할 수 있는 코엔자임이고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를 셀룰러 에스퍼레이션에서 ATP 생성 대사 과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전자전달계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간과 같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조직에서는 리보플라빈을 축적을 하는 그러한 효율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소변으로 배출될 때 플라빈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라틴 말로 노란색, 옐로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플라빈이 과량 섭취되어서 소변으로 배출될 때는 소변의 색 자체가 좀 더 노란색을 띌 수가 있는 거죠. 즉 소변의 요 색소가 일반적으로 약간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그러한 색깔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플라빈이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때는 그러한 것보다 한층 더 색감의 농도가 더 짙은 형태의 옐로우 컬러를 띄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리보플라빈의 영향이 충분히 있는지 또는 결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체 내에서의 리보플라빈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에리스로사이트에서의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리스로사이트는 레드 블러드셀, 즉 적혈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적혈구에 존재하는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 액티비티, 즉 글루타치온이 두 분자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단량체 또는 모노머 형태로 끊어주는 것이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액티비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FAD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 즉 인체 내에서의 리보플라빈의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분자 반응식을 좀 보면 GSSG라고 하는 글루타치온 두 분자가 글루타치온 두 분자로 즉 결합된 폼이 분리된 폼으로 나눠지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스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관여된 전자의 이동을 위해서 코엔자임의 형태로 FAD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엔자이머세 이외에 소변에서의 배설되는 리보플라빈의 양을 측정함으로써도 간접적으로 리보플라빈의 스테이터스, 즉 상태를, 인체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보플라빈의 식품에서의 원천 소스를 보면 이것도 역시 다양합니다. 달걀이나 또는 우유 또는 뭐 그 버섯, 시금치, 브로콜리, 그 다음에 동물성 간을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그 동물성 식품들에 굉장히 그 다량으로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이에서의 리보플라빈은 약 4분의 1 가량 또는 4분의 1 이상이 밀크 프로덕트에 존재합니다. 즉 우유를 발효시킨 또는 우유를 가공한 요거트나 치즈에 리보플라빈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리보플라빈은 그것의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받았다가 전자를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 빛에 포함된, 즉 햇빛에 포함된 UV에도 굉장히 반응성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조사를 해주면 리보플라빈의 구조가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리보플라빈의 활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유를 포함한 우유 관련 제품은 그것들의 포장 형태가 어떤 그 아주 투명한 또는 뭐 반투명한 형태의 유리 재질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페이퍼나 플라스틱, 카톤과 같은 이러한 포장 재질을 함으로써 리보플라빈이 풍부한 식품을 원천적으로 UV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포장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우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구입할 때 시리얼 같은 것도 종이 박스 안에 안쪽에 그 방수나 이제 그 광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그 제품이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리보플라빈의 일반적인 섭취량 또는 권장 섭취량 RDA 값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1.5mg 정도, 여성에게는 1.2mg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건 역시 크게 몸 안에 축적이 되어서 축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노 어드버스 이펙트 때문에 그 섭취 허용 한계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바이타민은 대부분 다 지용성 바이타민과는 틀리게 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고, 때문에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고 소변으로 쉽게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허용 한계량 등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리보플라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역시 이제 결핍증입니다. 리보플라빈의 결핍증은 A-리보플라비노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임상적인 특성을 좀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글라시티스라고 하는 그 혀에 생기는 염증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카일로시스라고 하는 구강염, 입 주위에 생성되는, 즉 구강염과 설염의 예를 지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염증의 생성 등이 바로 리보플라빈의 결핍 증상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지시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세브로익 더마티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피지선 주변에 세바이시스 글랜드라고 하는 피지선 주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스토마티티스와 같은 그 마우스에 있어서의 염증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내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염증도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경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질환, 너버스 시스템의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질환을 총칭하는 건데,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컨퓨전이라고 하는 멘탈 디스터번스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결핍증이 초기에는 이런 증상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증상이 계속 치유가 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에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신경계에서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리보플라빈에 대한 결핍은 이제 프로테인과 에너지 멜뉴트리션에 기인될 수가 있겠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역시 멜뉴트리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보플라빈의 결핍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즉 프로테인성 물질의 섭취량이 적은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여러 가지 영양원에 대해서 양호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리보플라빈의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보플라빈의 결핍의 최초 증상, 즉 이러한 증상들이 되겠죠. 이러한 증상들은 리보플라빈의 결핍이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약 그 결핍이 되는 시점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핍은 그 섭취 공고량의 약 4분의 1 정도만을 섭취하는 그러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이 흘러가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타민 B1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대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결핍증으로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그 특성 또는 병변적인 특성은 다소 공통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어떤 그 증상들, 바이타민 B2의 결핍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특정한 어떤 증상들은 바이타민 B2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원의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과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보플라빈, 시아민 또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나야신과 같은 수용성 바이타민으로서 이런 바이타민들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식품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역시 이런 바이타민 B 패밀리로서 갖고 있는 결핍증이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슬라이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바이타민 B2로서, 즉 리보플라빈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이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